예, 안녕하세요. 디케입니다. 지난 2편에서 우리가 스타벅스에 투자해야 되는 아이디어를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 그것만 보면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부터 살펴볼 몇 가지 리스크를 공부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전 2편에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저는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한 경험을 잘 살려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팬데믹이 더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누구든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조금씩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스타벅스의 점포도 조금씩 오픈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그때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셧다운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스타벅스 실적이 점점 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도 중요한 리스크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매장이 늘어나는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 장기 차입도 꾸준히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장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이 매장이 늘어가는 거에 차입이 동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일단은 좀 있고요. 이 때문에 어쨌든 재무 여건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자사주 매입인데요. 이 좌측에는 유통 주식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유통되는 주식수인데, 이게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스타벅스가 자사주 매입을 한 얘기겠죠. 보시면 2018년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2018년을 기준으로 장기 차입이 엄청 늘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자사주 매입을 한 건 좋아. 하지만 자사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장기 차입이 동원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스타벅스의 재무 여건이 우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에서도 짚었는데, 그에 따라서 신용 등급을 이 BBB 플러스에서 BBB로 이제 강정했습니다. 이전에 EPR과 리얼티 인컴 영상에서도 제가 이 신용 등급을 계속 다뤘지만, BB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인 이게 투자 적격 등급이거든요. 이 이제 마지노선이 BBB 마이너스인데, 이 등급보다 단 한 단계 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썩 좋은 등급은 아니고요. 그리고 피치가 예상하는 것처럼 2021년까지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 한 단계 더 강등될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최근에 그 향후 12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다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런 명분으로 지금 이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스타벅스는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커피가 싼 값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좀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타벅스 같은 뭐 대기업이 지금 당장 임대료를 만약에 못 내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할 거라고 좀 봅니다. 하지만 당연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는 받아야 될 임대료를 이 스타벅스가 어, 막무가내로 좀 내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뭐 리얼티 인컴 주주분들이 많을 텐데, 리얼티 인컴 주주분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계속 거쳐져야 배당도 꾸준히 나올 텐데, 임대료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의 높은 커피 가격으로 인해 맥도날드와 던킨 도너츠 등 상대적으로 더 커피 가격이 저렴한 브랜드와의 경쟁이 심해질 거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 맥도날드가 실제로 내건 광고인데요. 그 스타벅스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면서 본인들의 커피를 홍보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왼쪽은 던킨도넛과의 어떤 비교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타벅스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어떤 제품을 이제 광고하는 거고, 오른쪽 사진은 이게 실제로 스타벅스에 판매하는 프라푸치노가 3.86달러인데 똑같은 레시피를 집에서 만들면 0.32달러에 만들 수 있다. 결국에는 모두 이제 스타벅스의 비싼 가격을 비판하는 겁니다. 실제 가격을 보면은 왼쪽은 이제 세계 여러 도시의 스타벅스 라떼 한 잔의 가격이고요. 오른쪽은 그 세계 여러 도시의 평균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벅스 한 잔 값이 평균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각 도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3.15달러인데 스타벅스 가격이, 근데 평균 커피 값이 2.23달러밖에 안 되죠. 뉴욕도 스타벅스 라떼 한 잔이 4.3불이면은 실제 커피 가격은 평균적으로 3.12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스타벅스 가격이 일반적으로 커피 가격보다 확실히 비싸다, 이런 거 좀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편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가 스타벅스의 주요 고객층은 중상층 이상이라는 점인데요. 스타벅스는 소득 수준이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제 그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가격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그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조금 리스크라고 보는데, 일단은 1편에서 살펴봤듯이 스타벅스 매출 중에 미국과 중국의 합이 61%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존도가 큰 상황이고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이 두 국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매출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또 다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또 좀 스물스물 낌새가 보이는데, 만약에 실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영업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 정부가 반미 감정을 조장해서 미국산 제품 소비가 감소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요인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 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굳이 꼽자면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중국, 한국, 영국, 게다가 뭐 터키까지, 뭐 터키도 190개의 점포니까 터키까지는 그래도 뭐 유의미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매장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글쎄요, 스타벅스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외에 어떤 새로운 성장성 높은 시장에 진입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타벅스에 장기 투자한다고 지금 장기 투자로 접근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 몇십 년 동안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이후에 어떤 새로운 시장도 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베트남을 좀 보고 싶은데요.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시장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커피 소비량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시장인데,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베트남과 이 주변 동남아 국가의 어떤 면적당 스타벅스 점포 수를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베트남이 훨씬 크죠. 거의 압도적으로 큰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만큼 스타벅스 점포가 적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스타벅스는 2013년에 베트남에 처음 진입했는데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 커피 시장 중에 점유율이 2.9%밖에 되지 않고요. 중국 내에서는 60%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죠. 이에 대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높은 가격이고요. 참고로 이 오른쪽에는 하일랜드 커피는 베트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커피 브랜드인데 가격이 스타벅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비싼 가격 때문에 베트남에서 실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베트남이 뭐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소득 수준이 뭐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값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이 베트남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좀 입맛에 맞는 커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산인데 좀 달잖아요, 이 커피가.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스타벅스가 이 부분은 좀 잘 공략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만큼 어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매장 수를 늘려나가고 있고, 베트남의 인구와 커피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는 향후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좀 이 시장을 잘 공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 호주에서도 실패를 맛봤는데요. But there is one continent that seems uninterested in the hype over the Seattle-based coffee chain. And that continent is Australia. It's proven to be one of the toughest markets in the world to break into. So tough, in fact, that Starbucks closed more than 2/3 of its stores on the continent back in 2008. So what went so wrong with Starbucks in Australia?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호주 내 스타벅스 매장의 3분의 2가 폐장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Starbucks charged more than local cafes. So Australians instead opted to pay less for coffee they liked from a local barista they trusted.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너무 무리하게 확장만을 추구했다는 점, 그리고 호주인들의 커피 취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점, 높은 가격, 맥도날드, 글로리아 진스 등 어떤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패배, 그리고 호주인들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커피 체인점인 글로리아 진스와 비교하면은 스타벅스가 4년 늦게나 들어왔지만 매장 수는 거의 20배나 차이 나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고집하는 점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앞서 왜 맥도날드가 경쟁사로 비교가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왜 굳이 이 스타벅스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지도 좀 이해가 되시죠? 남아공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여기서도 주요 원인은 가격입니다. 주요 경쟁사와의 어떤 가격 비교표인데 스타벅스가 확실히 높은 가격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남아공 사람들도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게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인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그 양극화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게 엄청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잘 사는 사람 잘 살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타겟층이 이 중산층 이상인데 이 소비자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략을 못했고, 사실 이제 평균 소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평균 소득 가지고 과연 커피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남아공 시장에서는 지금 4등을 하고 있고요. 맥도날드가 1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라떼 한 잔에 2.13달러인데 맥도날드는 1.3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한 잔이 60%가 더 많은 건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입니다. 이제 끝판왕인데, 제가 이탈리아에 놀러 갔을 때 정말 놀러 갔던 것 중 하나는 스타벅스가 일단 보이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다 이 조그만 에스프레소 잔으로 커피를 마신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실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호주에서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탈리아에 진입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당시 CEO이던 하워드 슐츠는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존경하고 이탈리아에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의 목표는 현지 카페보다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라 현지 소비자들에게 어떤 다른 커피 문화, 즉 미국의 커피 문화를 알리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들어올 때는 유난히 좀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들라노의 또 역사적인 우체국을 리노베이션해서 만든 모습인데, 딱 봐도 굉장히 웅장하죠. 그림이 굉장히 웅장한데 이 매장 안에 이렇게 큰 로스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터리 같이 놓는 이유는 당연히 또 고급 브랜드로의 이미지를 위해서이고,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두부터 그 제공되는 커피 한 잔까지 전 과정을 다 과감하게 보여주겠다. 우리는 싸구려 커피가 아니고 우리도 너네만큼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피다.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왼쪽이 이제 그 밀라노 내부점인데
굉장히 멋있죠. 이게 관광지로 해도 믿을 만큼 진짜 멋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 내부 모습인데, 사실 뭐, 평소에는 몰랐지만, 이게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많이 쓴 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벅스가 이탈리아에서 정착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좀 시장에서 확대를 해 나간다면은, 사실 이탈리아만 공략 잘하면 저는 어디서든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미국과 중국도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지만 그 이유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국가에 진출하고 그 국가들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그리고 이 부분을 장기적인 투자 리스크로 잡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중국 시장이 성장 기회가 많고 거기서 스타벅스 입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중국 이유에 대해서,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때는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제가 공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배당 안전성과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2020년 5월 18일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은 2.21%고요. 배당 성향은 무려 118.18%입니다. 배당 성향은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리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22%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15% 이상이면 굉장히 좋게 보는데, 굉장히 좋고, 배당 성장 역사는 10년인데, 일단은 이게 67점이 뭐냐면, 이 Simply Safe Dividends라는 사이트에서 평가한 배당 안전성인데요. 안전하긴 안전하지만 조금 약간 불안한 안전함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도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배당 안전성 지표 3가지인데,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개별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EPS 성장률과 배당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PS 성장률이 배당 성장률보다 큰 게 좋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타벅스는 이제 그렇지 않은 연도도 있습니다. 있고, 2020년은 애널리스트 예측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배당 커버리지와 배당 성향인데, 2019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한 배당 성향도 50% 내외로 상당히 안정적인데,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일단 배당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 주당 배당금과 주당 현금 흐름의 비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2020년에도 이제 역전되죠. 하지만 이제 2020년은 사실 팬데믹 때문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걸 고려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현금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안정적이다.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2018년에 좀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제가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슬레와의 그런 협약 때문에 그 계약금을 다 미리 받았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잡으면서 현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되게 일회적인 성격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지금도 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성장률이 15%인 걸 가정했을 때 적정 가치가 66.9달러가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77.7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 가격만 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가 18%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사기가 좀 망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3월 달에 이 가격대에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좀 많이 사놔서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좀 고평가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이번 스타벅스는 3편에 걸쳐서 정말 공을 들여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와 리스크, 그리고 배당 안전성과 밸류에이션은 좀 다음과 같이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리즈가 좀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또 다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스타벅스에 대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이번 기업 분석은 처음으로 제가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전처럼 영상 하나로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후기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뭐 앞으로 컨텐츠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